예, 이제 2절입니다. 2절 재무상태와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럼 재무상태표가 뭐냐? 재무상태표는 너 지금 얼마 있니? 이게 재무상태표입니다. 너 회사죠. 우리는 회사의 가계부를 쓰는 겁니다. 회사입니다. 지금 특정한 시점입니다. 얼마 있니? 우리는 이거를 재무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즉 회사의 일정 시점, 즉 12월 31일 이 특정 시점에 얼마 있니? 우리는 이거를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 지금까지 얼마 있니? 즉 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얼마 있니? 이런 보고서 만들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왜? 1월 1일 날 얼마 있었고 1월 2일 날 얼마 있었고 1월 3일 날 아침에는 얼마 있었고 저녁에는 얼마 있었고 회사는 수많은 거래를 합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 있었는지 이런 보고서는 자체가 작성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특정 시점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이런 재무제표를 우리는 정태적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정적이다, 동적이다 이런 얘기하죠. 정적이라는 얘기는 가만히 있다는 뜻이죠. 즉 움직이지 않고 특정 시점에 가만히 있다. 그래서 정태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스타의 개념이고 절량의 개념입니다. 이런 건 잘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특정 시점에 정태적 보고서다. 그러면 너 지금 얼마 있니? 할 때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로는 자산, 부채, 자본이 있습니다. 그럼 자산은 뭐냐? 에셋입니다. A라고 나중에 계속 표시할 겁니다. 자산입니다. 즉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팔면 돈이 들어오는 게 자산입니다. 팔면 팔았습니까? 안 팔았습니까? 아직 안 판 겁니다. 즉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직 내가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미래에 갖고 있는데 이걸 팔면 미래에 돈이 들어오는 걸 우리는 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팔면 돈이 들어오는 거다. 아직 안 판 거다. 실제로 현재 시점에 물건을 팔아버리면 우리는 이거를 번 돈, 수익이라고 할 겁니다. 즉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 현재 시점에서 팔지 않고 판다면 돈이 들어오는 것, 이게 자산입니다. 이 자산은 세부 항목으로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요거를 나중에 계정 과목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그럼 뭐가 있느냐? 물건입니다. 재화. 팔면 돈이 들어오는 것들. 일반적으로 물건들은 팔면 당연히 돈이 들어오죠. 현금과 예금. 이거는 팔 것도 없죠. 자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예금, 당연히 자산이다. 상품과 제품. 상품이 뭐라고 그랬죠? 판매 목적으로 해서 내가 사온 것. 즉 상기업이 판매하기 위해서 사온 것을 우리는 상품이다. 제품은 판매 목적으로 해서 내가 생산한 재화, 이거를 우리는 제품이라고 했다. 토지, 건물, 기계장치. 당연히 미래에 팔면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비품. 비품이 상시 비치하고 사용하는 물건. 이걸 우리는 비품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회사에서 비품이 뭐가 있겠습니까? 책상, 컴퓨터, TV, 에어컨, 의자, 복사기, 정수기, 다 이런 거 비품이다. 그리고 채권이 있습니다. 학생들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어려워하는 게 이 채권입니다. 채권은 뭐냐? 내가 외상으로 팔았을 때 받을 돈, 이거를 채권입니다. 당연히 채권도 팔 수 있는 겁니다. 팔면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채권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는 부채, 즉 채무와 비교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산이다. 그러면 부채는 뭐냐? 부채는 빚입니다. 약자로 L자로 쓰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부채에 대해서 배웠죠. 채권자의 청구권이라고 했습니다. 즉 나는 빚이 있으면 거래 상대방은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가 나한테 이만큼 돈을 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 청구권을 빚이다. 우리는 조금 유식하게 우리는 부채라고 한다. 빚입니다. 즉 과거에 특정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자산도 과거에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현재 시점, 현재가 기준이다. 자산도 현재가 기준입니다. 이 현재 시점을 봤을 때 내가 빚이 있는 겁니다. 이 빚은 미래에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즉 미래에 돈이 나간다고. 즉 현재 시점에 빚이 있는 걸 우리는 부채라고 한다. 여러 가지 개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이거에 대해서 채권과 채무는 대칭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과 채무는 우리가 거래를 어떤 형태로 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다릅니다. 반드시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A라는 것을 판매하거나 처분했습니다. 같은 표현 같죠? 똑같은 거 아니야? 판매나 처분이나. 그런데 용어가 약간 다릅니다. 회사가 매입하거나 취득했습니다. 회사가 판매하고 처분했을 때 회사가 얘기한 겁니다. 외상이야? 그러면 죄송합니다. 회사가 판매하고 처분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외상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받을 돈이 생기는 거죠. 즉 받을 돈이 생깁니다. 이거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즉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걸 우리는 채권, 받을 돈입니다. 반대입니다. 회사가 물건을 사왔습니다. 근데 내가 외상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거래 상대방에게 돈을 줄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채무, 줄 돈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거래 형태에 따라서 이름을 좀 다르게 부른다. 첫 번째, 돈입니다. A가 뭐냐? 돈입니다. 회사가 돈을 판매하고 처분했습니다. 이게 뭔 뜻이야? 돈을 빌려줬다는 뜻입니다. 돈을 빌려줬으면 당연히 대여금 이렇게 쓰는 겁니다. 반대로 돈을 빌려왔습니다. 차입금 이렇게 쓰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물건에 대한 겁니다. 즉 물건, 일반적인 상거래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배웠죠. 일반적인 상거래가 뭐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 이걸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했죠. 상기업은 상품을 사오는 게 일반적인 상거래입니다. 제조기업은 원재료를 사오는 게 일반적인 상거래야. 또 상기업은 상품을 파는 것이 일반적인 상거래다. 제조기업은 제품을 판매하는 거다. 즉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상품, 제품을 사와서 판매하고 물건을 만들고 원재료를 사오고 즉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 즉 상품, 원재료를 구입해 오고 상품, 제품을 판매하는 활동. 이런 걸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거래, 정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거래 다 똑같다고 했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활동입니다. 이런 거래에서 회사가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판매했는데 거래 상대방이 다음에 줄게. 이렇게 말로 할 수 있겠죠. 말로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해서 받을 돈이다.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매했는데 거래 상대방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어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받으러옴이라고 한다. 그럼 어음은 뭐냐?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내가 4월 1일 날 물건을 팔았어. 그런데 거래 상대방이 종이 쪼가리를 줬습니다. 그 종이 쪼가리에 뭐라고 써 있냐면 대금은 7월 1일 날 드리겠습니다.
3개월 후에 준다는 거죠. 단지 그거를 종이로 준 거야. 이걸 우리는 어음이라고 한다고. 나는 어음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외상머칠금과 받을 어음을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회사가 상품이나 원재료를 사온 겁니다. 사왔는데 내가 말로 다음에 줄게. 그러면 외상으로 사온, 매입한 돈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음을 준 겁니다. 어음을 지급한 겁니다. 말로 안 하고 내가 4월 1일 날 사오면서 어음으로 7월 1일자 어음을 준 겁니다. 7월 1일 날 돈을 갚겠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외상인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는 이것을 매입채무라고 한다.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는 대칭적인 관계가 있겠죠. 두 번째로 상품, 제품, 원재료 이거 아닌 모든 재화입니다. 대표적으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이런 것들.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외의 거래. 이게 다 이겁니다. 토지, 건물을 내가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거래 상방이 외상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음을 줄 수도 있죠. 이 경우 어음을 받아서도 뭐다? 무조건 어음을 받아서도 무조건 미수금입니다. 어음을 받건 말로 했건 간에 토지, 건물 같은 경우 즉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는 무조건 다 미수금입니다. 미수금. 못 받은 돈이야.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거라고. 반대의 개념이겠죠. 내가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외상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나는 줄 돈이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미지급금이라고 한다. 어음을 줬어. 그것도 미지급금이야. 무조건 미지급금입니다. 즉, 근데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어음을 지급하거나 받으면 뭐라고 했죠? 지급어음이나 받을어음이야.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건물 임대하면 우리가 임대료, 수익을 받죠. 또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습니다. 이자 수익. 이렇게 수익적인 성격이 있는 것들을 외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즉 내가 건물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빌려줬는데 거래 상대방이 6개월 후에 줄게, 1년 후에 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나는 거래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당연히 채권입니다. 이런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미수금, 미지급금이라고 쓸 거냐? 그건 아닙니다. 수익적 성격이 있는 것들은 미수수익이라고 합니다. 아직 못 받은 돈입니다. 즉 임대료라든지 이렇게 수익적 성격이 있는 것들은 당연히 미수수익입니다. 임대료 한번 보십시오. 임대료는 건물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입니다. 즉 이것은 뭐다? 용역 서비스입니다. 용역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못 받을 돈을 뭐라고 한다? 미수수익이라고 한다. 똑같습니다. 이자. 돈을 빌려주고 나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돈을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이자 수익이 되는 겁니다. 번 돈 수익입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빌려줬어. 이자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빌려줬으면 나는 돈에 대한 사용 대가를 받는 거죠. 그게 이자 수익이죠. 근데 거래 상대방이 1년 후에 이자 원금 아니야. 이자만 한 번에 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못 받은 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미수 수익이라고 한다고. 미수금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미수금은 재화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경우에 재화에서 얘기하는 거고 미수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용역 서비스에 대한 대가, 즉 수익적 성격이 있는 것들을 못 받은 것을 우리는 미수 수익이라고 한다. 반대의 경우겠죠. 내가 건물을 빌렸습니다. 내가 임차료를 지급하는 거죠. 비용 성격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다음에 줄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다? 미지급금이 아니라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임차료, 월세를 줄 돈이 있는 겁니다. 월세를 줄 돈이 있다고. 줄 돈이 있는 거에 대해서 비용이 있으니까 이 비용이 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미지급 비용이라고 한다. 내가 돈을 빌렸다. 근데 나중에 1년 후에 이자를 지급하겠다. 외상인 거죠. 당연히 비용 성격이 있는 겁니다. 이런 비용 성격이 있는 게 외상이면 미지급 비용이다. 수익적 성격이 있으면 미수수익, 비용적 성격이 있으면 미지급 비용,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채권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채권을 얘기할 때 이렇게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채권 있죠? 팔면 돈 들어온 것도 채권이라고 했습니다. 대여금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돈을 빌려줬어. 이게 대여금이라고 했습니다. 받을 돈입니다. 대여금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차입금입니다. 외상매출금, 외상으로 판매해서 내가 받을 돈이 있는 겁니다. 어음을 받았어. 받으러 어음이야. 이거를 우리는 매출채권,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부릅니다. 반대의 개념이 뭐라고 했죠? 외상매입금, 지급 어음, 즉 외상매출금과 여기 받은 외상매입금, 받으러 어음과 지급 어음,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이거는 뭐라고? 다 상품, 제품, 원재료에 대한 거야.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다. 다 미수금,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수익적 성격이 있다. 미수수익입니다. 비용적 성격이 있다. 즉 쓴돈의 성격이 있다. 그러면 미지급 비용이라고 한다. 수익적 성격이 있는 걸 못 받았다. 비용적 성격이 있는 것을 못 받았다. 조금 더 유식하게 재화가 아니라 용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못 받았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줄 돈이 있다. 이렇게 자산과 부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과 부채가 있다고 했을 때 대여금, 매출채권, 미수금, 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금 이런 이제 채권과 채무라고 했죠. 너 지금 얼마 있니? 얘기했을 때 12월 31일입니다. 나 대여금이 있어. 나 차입금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다음 연도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라고 하겠습니다. 24년도, 25년도. 이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때 받을 돈, 줄 돈이 있겠죠. 1년 이내에 이 시점에 1년 이내에 줄 돈이 있고 받을 돈이 있을 수 있겠죠. 또 1년 이후에 줄 돈과 받을 돈이 있겠죠. 즉 2025년도라고 한다면 요 사이면 1년 이내에 받을 돈이 있는 거죠. 2026년도면 여기에 받을 돈이 있다. 이날을 기준으로 1년이 초과하는 거죠. 이렇게 1년 이내에 회수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단기라고 씁니다. 단기 대여금, 단기 매출채권, 단기 미수금. 그런데 단기는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차입금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단기 매입 채무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일반적으로 생략합니다. 그런데 장기다. 즉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후에 회수할 수 있는 돈, 지급해야 될 돈은 우리가 장기라고 한다. 즉 장기 대여금은 뭐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회수 기간이 1년 이후다. 장기 매출채권, 요 날을 기준으로 해서 받을 돈이, 채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때 매출 채권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4월 1일이야. 이게 11월 20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날을 기준으로 하면 1년이 넘는 거죠. 요 날을 기준으로 하면 1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장기입니까? 단기입니까? 특정 시점, 즉 보호기간 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단기야. 물론 장기 매출 채권이라고 하고 나중에 개정 대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때 1년 이내면 단기, 1년 이후면 장기. 지금까지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를 봤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산은 팔면 돈 들어온 거다. 아니,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재무상태표는 뭐다? 너 지금 얼마 있니? 이거를 재무상태표라고 한다. 재무상태표는 뭐다? 특정 시점, 일정 시점을 얘기하는 걸 재무상태표라고 한다. 정태적인 보고서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이 있다. 자산은 팔면 돈 들어오는 걸 자산이라고 한다. 자산은 팔면 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직 안 판 거다. 현재 시점에 내가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판다면 미래에 돈이 들어올 거다.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 세부 항목으로 물건과 채권이 있다. 즉 현금과 예금, 상품과 제품, 토지, 건물, 기계, 장치, 비품, 차량, 운반고 수많은 게 있겠죠. 채권도 있다. 이런 게 있다. 부채다. 부채는 빚이다. 즉 현재 시점에 내가 빚이 있는 거, 이게 부채다. 부채는 미래에 반드시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 현재 시점에서 내가 돈을 갚아야 될 의무, 즉 빚이 있는 겁니다. 이 부채는 우리가 채권자 청구권이라고 한다. 부채는 여러 가지 개정 과목이 있다. 채권과 채무는 거래 형태에 따라서 명칭이 다 다르다. 돈을 빌려줬다, 대여금이다. 내가 돈을 빌려왔다, 차입금이다. 내가 일반적인 상거래다. 즉 상품, 제품, 원재료 이거에 대해서 물건을 사왔으면 외상, 매입금. 그리고 어음을 줬으면 지급어음. 내가 상품, 제품, 원재료를 상품과 제품을 판매했다. 외상이다. 외상, 매출금. 어음을 받았다. 받을 어음. 이렇게 됐죠?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다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토지, 건물, 기계, 장치, 즉 상품, 제품, 원재료 빼고 모든 것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뭐다? 미수금, 미지급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한다. 용역이다. 즉 수익적 성격이 있는 것을 내가 못 받았다. 건물을 임대했다. 그런데 내가 돈을 못 받았다. 이자를 못 받았다. 이거 다 수익이다. 이자 수익, 임대료다. 수익적 성격을 못 받았다. 이거를 우리는 미수수익이라고 한다. 반대의 개념이 미지급 비용이다. 여기까지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 자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은 뭐냐? 순수한 내 돈, 이걸 우리는 자본이라고 한다. 이코티입니다. 자산은 똑같이 자본은 순자산, 자기자본, 주주 또는 출자자의 청구권, 목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본은 순수한 내 돈이다. 우리가 자산은 뭐라고 그랬죠? 팔면 돈 들어온 것, 이걸 자산이라고 했다. 부채는 빚이다. 그럼 자본은 뭐냐? 자본 정의가 없습니다. 자본은 그냥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를 자본이라고 하는 거다. 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이익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그러면 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자본금은 뭐냐?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들에게 돈을 받은 겁니다. 이게 자본금입니다. 그러면 이 자본금 가지고 열심히 영업활동을 하죠. 그래서 회사가 돈을 벌어들입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쌓아놓는 부분을 우리는 이익이익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본을 자본금과 이익이익으로 구분한 이유는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왜? 자본금, 즉 주식을 통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회사가 돈이 들어왔으면 이 돈으로 고마워하고 배당금은 절대 못 주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자금을 조달했는데 출자자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익이익은 당연히 회사가 돈을 벌어왔으면 그 돈으로 배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렇게 구분을 해놔야지 이거는 배당금을 못 지급하고 이거는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거겠죠. 막 섞어놓으면 어떤 돈으로 배당을 할 거고 어떤 돈으로 배당을 하지 말아야 될 거고 이걸 구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명확하게 자본금과 이익이익을 구분해 놓은 거다. 자본금으로 배당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자본금이나 이익이익은 다 누적의 의의입니다.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 너 지금 얼마 있니? 이거는 다 누적액의 개념입니다. 나중에 반대되는 개념이 포괄손익계산서가 나옵니다. 포괄손익계산서는 너 지금까지 얼마 벌었니? 이거는 누적액의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단기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나중에 뒤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다 누적액의 의미다. 당연히 이익이익도 자본에 속하는 거고 자본은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니까 당연히 누적액의 의미다. 이렇게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을 배웠죠.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은 일정한 등식이 성립합니다. 너 지금 얼마 있니? 얘기했을 때 나 총 재산은 1,000억이 있어. 그 중에서 순수한 내 돈은 970억이고 빚은 30억이야. 두 개를 더하면 1,000억이 되겠죠. 반대로 나 지금 970억이 있고 30억은 빌려왔어. 그럼 난 총 얼마가 있는 거죠? 1,000억이 있는 거지. 즉 순수한 내 돈과 빚을 더하면 당연히 자산이 되는 겁니다. 즉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게 회계 등식입니다. 회계 등식 중에서 이퀄이 있죠. 이 이퀄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기준입니다. 이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을 뭐라고 부른다? 대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왼쪽을 뭐라고 부른다? 차변이라고 부르는 거야. 왜 그렇게 부르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오른쪽을 우리는 대변이라고 했어. 대변에는 뭐를 기록합니까?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는 거야. 오른쪽에는 차변이라고 했습니다. 차변에는 뭐를 기록해? 자산을 기록하는 겁니다. BS 등식이 이겁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그러면 이 회계 등식, 즉 재무상태표 등식을 그대로 표로 만든 게 재무상태표입니다. 뭐라고? 등식을 표로 만든 게 그대로 재무상태표라고. 재무상태표는 T 형태로 표시를 합니다. T 형태죠. 너 지금 얼마 있니? 너 여기 회사 이름 쓰는 겁니다. 지금 특정 시점을 쓰는 겁니다. 12월 31일 얼마 있니? 이걸 우리는 재무상태표라고 했죠. 그래서 BS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퀄이 있으면 이 기준선이 똑같은 겁니다. 오른쪽은 뭐라고 그랬죠? 대변이라고 얘기했죠. 똑같습니다. 대변. 왼쪽은 차변이죠. 똑같이 차변입니다. 차변에는 뭐를 기록하기로 약속했죠? 자산을 기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자산은 총 재산과 같다고 그랬죠. 우리가 카테고리로 세부 항목으로 1과 2가 있다고 했죠. 1과 2. 1이 뭐죠? 재화. 2가 뭐죠? 채권. 오른쪽을 우리는 대변이라고 했다. 대변에는 뭐를 기록해? 똑같다.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는 겁니다. 여기 부채가 있겠죠? 빚입니다. 또 자본을 기록한다고 그랬죠? 자본입니다. 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즉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입니다.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대변에는 자본과 부채를 기록한다. 차변에는 자산을 기록한다. 이 세부 항목들은 또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계정 과목이. 우리가 자산 1과 2가 있다고 했잖아. 첫째 뭐가 있겠어? 현금과 예금도 있겠죠. 상품과 제품도 있겠지. 세 번째,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이런 게 있겠죠. 또 채권도 있겠죠. 채권, 돈을 빌렸다, 대여금, 반대편에 똑같은 계정, 차입금, 내가 외상으로 판매했다, 일반적인 상거래다, 상품, 제품을 판매했다, 매출채권, 내가 상품 원재료를 사왔다, 외상이다,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내가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사왔다, 외상으로 판매했다, 뭐라고? 미수금, 반대의 개념, 미지급금, 이렇게 세부 항목들이겠죠. 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등식을 똑같이 표로 만들어 놓은 거다. 지금까지가 회계 등식과 재무상태표입니다. 즉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본은 특별한 차이가 없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개념이다. 순자산 자기자본이라고 한다. 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을 완전히 나눠놓는다. 자본금은 주식을 발행해서 모은 돈을 자본금이라고 하고 이익을 쌓아놓는 것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한다. 이것은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왜? 배당을 자본금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구분한다. 즉 자본금으로 절대 배당을 할 수 없다. 자산부채 자본, 즉 재무상태표는 다 누적의 글입니다. 나중에 이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산부채 자본은 등식이 성립한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차변, 차변에는 자산을 기록한다. 그리고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한다. 대변은 부채와 자본을 기록한다. 이 회계 등식을 그대로 표로 만든 것이 재무상태표다. 재무상태표는 세 가지를 기록한다. 너, 회사, 지금, 일정한 시점, 그런 표, 재무상태표.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을 차변이라고 한다. 차변에는 자산을 기록한다. 자산의 세부적인 항목은 이런 게 쭉 있다. 1과 2가 있다. 채권도 여기에 속하는 거다.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한다.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한다. 부채는 여러 가지가 있다. 세부 항목이 있다. 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다. 즉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한다고 그랬죠. 부채는 뭐라고 그랬죠? 채권자 청구권이라고 했죠. 부채는 자본은 뭐야? 소유주, 주주의 청구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은 너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니? 나 빚으로 조달했어. 너 돈은 어떻게 조달했니? 나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했고 내가 이익을 쌓아 놔서 조달한 거야. 즉 대변은 뭐를 나타낸다? 자금의 조달 원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조달했어? 빚으로 조달했어. 주식으로 조달했어. 내가 돈 벌어서 쌓아놓은 부분으로 조달한 거야. 이렇게 해서 30억이 있고 그리고 970억이 있고 내 돈이 970억이야. 빚이 30억이야. 그래서 총 재산은 1000억이 있는 거야. 이 1000억의 세부 내용들은 이런 형태로 있어. 즉 차변은 뭐를 나타낸다? 운용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즉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대변은 뭐를 나타낸다? 조달 원천을 나타낸다.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재무상태와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의 기본 요소.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인 의무인 부채와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 보고서이다. 즉 특정 시점을 얘기하기 때문에 정태적인 보고서라고 한다. 기본 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이 있다. 자산은 뭐냐? 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즉 내 거면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자원이다. 즉 돈을 팔면 돈 들어오는 거다. 첫 번째, 상품, 제품,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즉 유형 1이다. 두 번째, 외상매출금이 있다. 미수금이 있다. 그리고 대여금이 있다.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 몫과 주주 몫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본이 부채다. 부채는 빚이다. 즉 기업이 현재 시점에 부담하고 있는 빚, 채무다. 외상매입금, 매입 채무가 있다. 이거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이다. 그리고 미지급금이 있다.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거다. 차입금이 있다. 부채는 당연히 채권자 청구권이라고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자산은 기업이 현재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팔면 돈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자산이라고 했다. 자본이 있습니다. 자본은 부채에서 자본을 뺀 거다. 즉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다. 똑같이 순자산, 자기자본이라고 한다. 자본은 누구의 몫이다? 출자자, 주주의 몫이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계 등식이 성립한다. 즉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으로 되어 있다. 너 지금 총 재산이 얼마 있니? 나 부채 30억, 순수한 내 돈 970억. 이렇게 해서 총 자산은 채권자 몫과 그리고 소유주 몫으로 나눠져 있다. 밑에 보겠습니다. 회계 등식은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라고 했죠. 이 이퀄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한다. 왼쪽을 차변이라고 한다. 차변에는 자산을 기록하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등식을 그대로 표로 만든 것이 재무상태표다. 재무상태표 등식을 기초로 작성한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T의 형태로 표시하는데 T의 가운데선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한다. 등식의 차변에는 자산을 기록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차변에는 똑같이 자산을 기록한다. 등식의 차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므로 재무상태표의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한다. 이 재무상태표는 세 가지를 쓴다. 기업의 명칭, 특정한 시점, 그리고 재무상태표라는 명칭을 표시하게 된다. 재무상태표의 대변이다. 즉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한다고 했는데 이 부채와 자본은 기업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보여준다. 즉 투자 재원의 조달 방법과 내용을 보여준다. 즉 어떻게 조달했니? 빚으로 조달했어. 어떻게 조달했니? 주식을 발행하거나 이익을 쌓아놓은 것으로 조달한 거야. 즉 조달 원천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변이다. 차변은 표시되는 자산은 이렇게 조달된 자금이 현재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운용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총 현금으로 얼마 있고 예금으로 얼마 있고 이렇게 운용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즉 차변에는 자산이 현재 투자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정리해 놓은 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한번 예제를 보면서 X1년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뭐라고 그랬죠? 특정 시점에 너 지금 얼마 있니라고 했죠? 너 회사 쓰는 겁니다. 지금 12월 31일을 쓰는 거죠. 언제? X1년 12월 31일. 얼마 있니? BS라고 했습니다.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차변이라고 했습니다. 차변은 자산을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부채와 자본을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부채, 자본.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산은 뭐가 있냐? 한번 새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1. 현금, 팔면 돈 들어오는 거죠. 그 자체가 자산입니다. 그리고 매입 채무. 매입 채무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상품이나 원재료를 사왔을 때 외상이라고 했을 때 매입 채무라고 했죠? 빚입니다. 부채죠? 23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본금. 자본금은 자본의 구성 요소라고 했죠? 자본금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비품. 비품이 뭐죠? 비치해 놓고 상시 사용하는 물품을 비품이라고 했습니다. 뭐 회사의 TV, 냉장고, 에어컨, 뭐 컴퓨터, 복사기 다 비품입니다. 비품은 뭐죠? 팔면 당연히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산입니다. 건물, 당연히 팔면 돈 들어오는 거. 건물, 자산입니다. 장기 차입금. 차입금이 뭐라고 그랬죠? 돈을 빌려온 겁니다. 장기는 뭐라고?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이후에 갚을 돈. 장기 차입금 여기죠? 빚이니까. 20만 원입니다. 차입금과 반대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대여금이라고 했지. 자산입니다. 이익이여금. 이익이여금은 자본이라고 그랬죠. 이익을 쌓아놓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58만 원입니다. 그리고 매출채권. 매출채권이 뭐죠?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받을 돈. 매출채권 자산입니다. 35만 원입니다. 그리고 미지급금. 미지급금이 뭐라고 그랬죠? 상품, 제품, 원재료 이외의 자산을 사오고 외상이다. 이걸 미지급금이라고 그랬죠? 부채입니다. 얼마? 14만 원입니다. 미지급금과 반대되는 게 미수금이라고 그랬죠? 미수금이 뭐라고? 상품, 제품, 원재료를 판매하고 받을 돈. 그걸 우리는 미수금이라고 했다. 토지다. 당연히 팔면 돈 들어오죠. 토지 25만 원입니다. 그리고 단기 차입금. 부채죠. 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상품. 상품이 뭐죠? 판매 목적으로 해서 구입한 거. 당연히 팔면 돈 들어오는 거야. 상품 11만 원입니다. 그리고 미수금. 당연히 여기죠. 미수금이 뭐라고? 상품, 제품, 원재료 이외의 재고자산, 즉 상품 이외의 자산을 팔고 내가 받을 돈. 미수금 10만 원입니다. 대여금. 돈을 빌려준 겁니다. 채권입니다. 자산입니다. 즉 7만 원입니다. 이 자산의 총계와 부채 자본 총계는 같다고 했습니다. 도하면 같다고 했습니다. 총 얼마죠? 예, 185만 원입니다. 당연히 같은 거다. 이걸 한번 분석해 보면 너 지금 얼마 있니? 회사가 특정한 시점에 얼마 있니? 왼쪽을 차변, 차변에는 자산이 있다. 자산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기준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한다.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다. 나는 부채가 이만큼 있고 자본이 이만큼 있다. 이런 형태로 내가 돈을 조달해서 지금 이런 형태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 요 얘기입니다. 회계 등식은 차변과 대변은 금액은 일치한다. 이게 예제 1번입니다. 반드시 자산부채 자본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걸 구분을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예제 2번입니다. X1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재무상태표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현금, 차변이죠. 자산입니다. 현금 12만원, 매입 채무 여기입니다. 20만원, 그리고 자본금 여기죠. 30만원, 제품 30만원입니다. 그리고 건물 팔면 돈 들어오는 거죠. 자산입니다. 55만원. 그리고 이익여금 모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매출채권 당연히 여기입니다. 매출채권,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 두 개를 합친 걸 매출채권이라고 한 데 있습니다. 30만원입니다. 미지급금, 부채입니다. 토지, 건물, 기계, 장치를 사고 외상값입니다. 미지급금 10만원입니다. 그리고 비품, 당연히 자산입니다. 비품 25만원입니다. 차입금, 돈을 빌려온 빚입니다. 60만원. 상품, 판매 목적으로 해서 구입한 재와 당연히 팔면 돈 들어온다. 자산입니다. 상품 11만원. 미수금이 뭐라고 그랬죠? 상품, 제품, 원재료 이외의 자산으로 받을 돈. 당연히 채권으로 자산이다. 17만원. 이걸 한번 다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잔액은 180이다. 대변, 요거는 90만원입니다. 그러면 180만원이 되기 위해서는 차변과 대변은 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30만원이니까 이익여금은 60만원이 되겠죠. 이게 문제 2번입니다. 예제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 주 한국회계법인의 2002년도 1월 1일 시점의 재무상태를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현금 쭉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시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3번. 누구? 회사죠. 언제? X1년도 1월 1일입니다. 재무상태표입니다. 왼쪽에는 자산이 있다고 했죠. 자산, 그리고 부채, 그리고 자본이 있습니다. 현금 50, 자산입니다. 그리고 비품 10만원, 자본금 20만원, 그리고 차입금 60만원, 건물 40만원, 그리고 이익여금,
이익여금이 R2로 표시하겠습니다. 이게 총 100만 원이죠. 차변이. 그러면 이익여금은 2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총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즉 예제 3번입니다. 2002년도 1월 1일 시점의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한번 예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 재무상태의 변동, 재무상태표의 작성. 예제 3의 X2년도 1월 1일 동안 다음과 같은 영업활동을 하였다. 1, 2, 3, 4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동안 재무상태표의 변화를 재무상태표 등식으로 파악하시오. 재무상태표 등식이 뭐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게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얘기죠. 지금 1월 1일 시점에 이게 회사의 재무상태표입니다. 즉 거래가 발생했을 때 지금 1월 동안의 재무상태표 등식으로 파악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월 1일 시점이 이만큼이 있는 거죠. 재무상태표 등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이 있죠. 자산에는 현금이 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품이 10만 원, 그리고 건물이 40만 원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자산이 있는 거죠.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했습니다. 즉 부채가 차입금이 있죠. 6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20만 원이 있고 이익여금 2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자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부채라고 했습니다. 부채와 자본을 더하면 당연히 자산과 같은 겁니다. 요 금액도 같겠죠. 요게 언제입니까? 1월 1일. 요게 1월 1일 시점의 재무상태표 등식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이 재무상태표 등식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서 1월 1일에서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이 재무상태표 등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5일입니다. 주주들이 20만 원을 출자하여 추가로 출자하였다. 그랬죠? 1월 5일입니다. 20만 원을 출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금이 늘어나는 거죠. 현금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출자했다는 얘기는 주주들이 돈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증가하겠습니까?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죠.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출자한 거. 여기 20만 원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다른 데는 모두 변화가 없죠. 그러면 자변은 70만 원이 10만 원, 40만 원, 그리고 60만 원, 40만 원, 20만 원이 됩니다. 차변의 잔액이 얼마죠? 요거 다 따지면 120만 원이 되겠죠? 예, 120만 원입니다. 대변 잔액은 어떻게 되죠? 똑같이 60이니까 똑같이 120입니다. 즉 등식은 성립하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 거래입니다. 1월 10일 40만 원의 현금을 은행에서 차입하였다. 은행에서 차입했습니다. 돈이 들어온 겁니다. 차입했다. 차입금이 증가하는 겁니다.
부채가 증가하는 거죠. 1월 10일입니다. 현금이 4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변화가 없죠. 부채가 40만 원이 증가하는 거죠.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110, 10, 40, 100, 40, 20이 됩니다. 다 따지면 얼마 되겠습니까? 50, 160이 되겠죠? 대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60입니다. 재무상태표 등식은 또 성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월 20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0일 25만 원의 차입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현금으로 상환했으면 돈이 나가는 겁니다. 차입금을 상환했으면 당연히 부채가 주는 겁니다. 현금을 25만 원을 상환했다고 했습니다. 1월 20일입니다. 25만 원을 현금이 나갔죠? 예, 빼야 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차입금을 상환했다고 했죠? 부채가 줄어듭니다. 변화가 없죠. 계산해 보면 85만 원이 됩니다. 10만 원, 40만 원, 75만 원, 40만 원, 20만 원. 차변 잔액을 다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0만 원에서 1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변은 뭐죠? 60만 원에서 75만 원 더하면 당연히 135만 원입니다. 즉 거래가 발생하면 또 재무상태표 등식은 성립합니다.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1월 28일 비품을 5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현금이 5만 원이 나간 거죠. 여기 현금이 5만 원이 또 나갔습니다. 1월 28일입니다. 비품이 증가했다고 그랬죠. 비품은 여기 있죠. 5만 원이 증가한 겁니다. 나머지는 변화가 없죠. 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8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15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40만 원, 75만 원, 4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죠. 자산 총계를 한번 다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얼마죠? 135만 원 똑같습니다. 역시 거래가 발생하면 똑같이 재무상태표 등식은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즉 회계상 이렇게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 자산이 있죠. 자산이 1번에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같아지기 위해서는 대변이 증가해야 되겠죠. 당연히 대변이 증가했습니다. 어디가 증가했어? 이렇게 보면 자본이 증가했습니다. 즉 차변이 증가하게 되면 대변의 자본이 증가했다. 한번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산이 또 증가했습니다. 차변이 증가했어. 그러면 부채와 자본 중에서 어떤 게 증가해야지 같아질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뭡니까?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즉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여기는 자산이 증가하고 여기는 자산이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했습니다. 즉 한쪽이 증가하니까 다른 한쪽도 증가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경우를 볼까요? 한쪽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감소하거나 이게 감소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이게 감소했습니다. 똑같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등식은 성립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여기는 예제가 없습니다. 이쪽이 감소하면 자본이 감소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 또 1월 28일 거래를 보겠습니다. 부채와 자본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쪽이 감소하고 한쪽이 증가하면 상쇄되면 없어지는 거죠. 즉 한쪽이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쪽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면 역시 회계등식은 성립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이쪽이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부채가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면 이런 경우도 회계등식이 성립하겠죠.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게 증가하고 이게 감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거래가 발생하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거는 뭐다? 항상 성립한다. 요거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회사는 지금 거래가 딱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래가 엄청 많겠죠. 그러면 너 지금 얼마 있니? 이렇게 얘기하면 나 1월 1일 날 얼마 있어? 100만 원 있고 60만 원, 40만 원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 1월 2일 날 얼마 있어? 1월 3일 날 얼마 있어? 거래가 수도 없이 거래가 계속되면 재무 상태는 계속 변동하죠. 계속 변동한다고. 그러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재무 상태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일정 기간 동안의 재무 상태표는 작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표를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즉 1월 1일 날 얼마 있니? 이때 작성할 수 있는 거고 1월 28일 날 얼마 있니? 이렇게 특정 시점을 꼽아서만 작성할 수 있죠. 왜? 이 사이에 거래가 무수하게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무 상태표를 할 때 너 지금 얼마 있니? 얘기할 때 특정 시점만을 계산할 수 있지 일정 기간 동안은 절대 재무상태표는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죠. 재무상태표 등식은 항상 성립한다. 두 번째,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태적 보고서, 즉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만약에 장부를 작성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회사가 수많은 거래를 해. 다 이런 형태로 아마 장부를 작성하게 되면 재무상태표 작성할 수 있습니까? 작성할 수 있지. 이런 형태를 계속 쓰면 특정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서 얼마입니까 하면 이때 재무상태표 작성할 수 있죠. 1월 28일 날 재무상태표 당연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현금은 85, 15, 40, 75, 40, 20 이렇게 특정 시점에 재무상태표는 작성할 수 있다. 즉 회계 등식을 이용하면 BS는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재무자표를 작성하게 되면 지금은 계정 과목이 딱 3개밖에 없죠. 3개, 1개, 2개. 그런데 회사는 엄청나게 많은 계정 과목이 있다. 이렇게 작성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이 뭐냐? 현금 계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이 50이 있었습니다. 1월 1일 날. 1월 28일 날 80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거래가 있겠죠. 지금은 딱 4개만 있지만 그러면 일일이 현금이 50이 있고 80이 있었는데 여기서 급여를 지급한 게 얼마입니까? 이렇게 찾으려면 어떻게 찾을 겁니까? 찾을 수가 없어. 즉
일목요연하게 현금이 어떻게 증가하고 감소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이거 보면 또 이쪽도 한번 보고 왜 증가했는지 계속 이렇게 추적해야 된다고.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럼 거래가 발생하면 재무상태표 등식은 항상 성립하는구나. 재무상태표는 항상 정태적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구나. 재무상태표 등식으로는 BS는 작성 자체가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할 거냐? 2장에서 배울 겁니다. 계정을 통해서 우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이 문제는 뭐다? 그냥 회계등식은 거래가 발생하면 회계등식은 항상 성립한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변화한다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고 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